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21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이 체결됐고 차질 없는 원유 수급을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의 특별 귀화 1호의 주인공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인 교수는 고 이건희 회장이 배우자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듯이 국민의힘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내각 총사퇴 등 국정 쇄신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가결파에 대한 징계 논의도 멈추라며 당 내부의 단합도 강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강도 높은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김 전 의장이 시세 조종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의 특별 귀화 1호 인물이죠.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을 상대로 쓴소리 강연에 나섰던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의 첫 일성은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라.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희생할 각오를 하라며 고강도 혁신도 예고했습니다. 안병숙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된 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12일 만입니다. 혁신위원장 후보 상당수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 위원장은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내년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출마도 거론됐지만 다 내려놨다고 밝혔고 당에도 공천 물갈이를 시사하는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가. 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당 안팎에서 혁신위 역할이 제한적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당 핵심 관계자는 전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건 총선 실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인선으로 첫 발을 뗀 국민의힘 혁신위는 위원 구성을 비롯한 실무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출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당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는데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양자회담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대통령도 나와라 이겁니다. 당 내부를 향해서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통합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민생을 내세우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말한 내각 총사퇴는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여당이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민생협치회동에는 대통령까지 낀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으로 제안하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결파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포용으로 단일 대우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인데 비명계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습니다. 가결파에 대한 징계는 지도부가 자기 장사를 위해 이슈화해온 것 아니냐거나 해당 행위는 돈봉투 사건이나 해당됐었다며 대표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칭찬하며 협치의 가능성도 내비친 가운데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혁군 기자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자 회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겁니까? 공개 발언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김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렸고 결국 역제안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를 바지 사장 취급을 한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없이는 둘이 절대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나름의 절충안을 내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8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던 이 대표가 이번엔 김 대표까지 함께하는 3자 회동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야당의 3자 회동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SNS에 강서 보궐선거 뒤 소통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께 그 진정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3자 회동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당내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많았는데 위원장직들을 다 고사하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인선이요. 인 교수도 어젯밤 늦게서야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쇄신기구를 내놓겠다고 한 지 11일 만의 인선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했던 윤상현 의원 등 인선 자체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야, 이거 국민통합위원장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변화혁신위원장. 문제는 혁신위가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지인데요. 한 중진 의원은 상징성은 충분하지만 혁신을 이끌 만큼 당을 잘 알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초선 의원은요. 정치 혁신과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오늘 김기현 대표와 만난 뒤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말도 있긴 있다. 오늘 인선과 관련해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이분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네, 오늘 인선과 관련해서 인 위원장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추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은 지난해 말 국민통합이 유튜브 채널에서 대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여권발 정계 개편을 주도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 인선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김 위원장, 혁신위는 물론 신당 창당설 모두 일축했습니다.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여권 쇄신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이혁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특검팀이냐는 말에 이 대표에 대한 건 모두 전 정권 때 수사 의뢰된 거라는 답이 나왔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있는 수사는 못 말린다고 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시작부터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50명이면은 제가 보니까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예요. 검찰이 아니고 이게 이재명 특검팀이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막 나오고.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새로운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압박했고, 스키장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용 샌드위치부터 모든 개인 비품을 다 법카로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법카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별것 없는 사안입니까? 이 총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개인사를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사건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시켜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 역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청 법인카드를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고발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조 씨 본인도 책임질 것이 있다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었던 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조 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모 씨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묵인 의혹 진위를 밝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와 관련한 MBN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JTBC는 윤석열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브로커 조우영 씨의 회사 측근 인터뷰를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인터뷰가 당시 JTBC 기자에 의해서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자의 배후엔 민주당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박은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8일 JTBC는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를 봐줬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며 조 씨 회사 직원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조 씨가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나서 금방 나왔다고 영웅남처럼 얘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 회사 직원 A 씨로 등장한 사람은 조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대학 동문이자 측근입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달 초 검찰 조사에서 JTBC 봉지욱 기자가 채무 관련 도움을 주겠다며 해당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당시 A 씨는 부산저축은행 등이 집단 영업 정지되자 조 씨 회사 명의로 받았던 400억 대출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봉 기자가 보증인을 조우영으로 바꿔주도록 도와주겠다며 윤석열 커피 얘기 듣지 않았냐고 인터뷰를 유도했다고 말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황이 담긴 A 씨와 봉 기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봉 기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취재가 끝나갈 즈음 A 씨가 채무와 관련해 고민을 토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며 조만간 인터뷰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기억하시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인데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믿었던 동지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다. 그들이 자신에게 덤터기를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대부분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조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윤관석 의원 등 관계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동지로 믿었던 이들이 덤터기를 씌웠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련 대화를 두고 이 전 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징징거렸다고 한 인터뷰를 거론한 겁니다. 이정근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닥달을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해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세월에 대한 자괴감이 든다며 자신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모든 조직 관리 내용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조성에 관여했는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록에 송 전 대표가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물은 걸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을 두고 송 전 대표가 한 말이 많으냐는 검사 측 질문에 이 전 부총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을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점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참관하에 이 녹취가 이렇게 추출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봅니다.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와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지난 2월 하이브는 SM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실패했죠.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한 그 금액보다 주가가 더 올라버렸으니까요. 누가 주가를 이렇게 올렸을까? 지금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죠. 김 센터장이 시세 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금융감독원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성실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배재현 대표한테 주가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막기 위해 2,400억 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그룹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김 센터장의 지시나 허락 없이 거액의 자금이 동원된 시세 조종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닌 금감원 수사 단계에서 대기업 총수급 피의자가 공개 소환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 8월 김 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금감원은 지난주 검찰이 김 전 의장의 최측근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하자 전격적으로 김 센터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만큼 금감원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센터장의 소환 조사로 카카오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이 경영진이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과 임원들의 잇따른 먹튀 논란, 구속으로 주가마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등 카카오의 앞날은 안개 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때 시가총액 3위였던 카카오의 연일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유승호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잠깐 언급됐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인터넷 은행법에서 정한 요건 때문입니다.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보다 딱 한 주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범수 창업자가 시세 조정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 10% 외에 17%가량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죠. 게다가 인터넷은행법상 경우에 따라 보유 지분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카카오 주가는 4만 원을 밑도는 신저가에 머물렀고 계열사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카카오를 둘러싼 온갖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임원들의 이른바 먹튀 논란, 부족한 위기 대처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사세를 키운 카카오는 무리한 사업 쪼개기로 계열사를 늘렸는데요.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66개로 지난 2020년 2월 115개보다 오히려 51개가 늘었습니다.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먹튀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사퇴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다시 비상금 고문으로 위촉돼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고요. 주가 15만 원을 회복하기 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올해 상반기 스톡옵션을 행사해 결국 94억 3,200만 원, 1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김기용 전 카카오 재무그룹장이 법인카드로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주일 가까이 먹통 사태를 빚었고요. 맞아요. 최근에도 구설에 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진행한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클릭 응원전에서 외국 IP를 통한 매크로 조작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회사 차원에서 나온 개선안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일단 회사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내년 초까지 계열사 전체의 경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 부분장과 계열사 대표가 자율적으로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 대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신사업 추진이나 투자 전략까지 관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지금까지 일어난 악재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게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인력 감축,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저희가 카카오 노조에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요. 카카오 노조도 경영진에게 실적 악화와 잦은 근무제 변경에 따른 책임과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라 당분간 내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밖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도 또 문제가 굼고 있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은 오늘 육군본부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민생보다 이념에 집중한다고 하더니 아니 반대겠죠. 여전히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흉상 설치를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흉상 이전 절대 반대 의사를 강조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이념 논쟁의 제물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념 논쟁하지 말고 민생하라고 그랬어요.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이제 멈추세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따라 흉상 설치를 졸속으로 추진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쇼를 하면서 문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육사의 역사가 왜곡이 되고 육사 정신이 훼손됐다는데.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두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의 대적관을 흐리게 했다는 설명에선 야당 의원이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대적관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네. 총장 정신 차려! 여야는 약 4시간 진행된 국정감사 대부분을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하는 데 소모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야가 서로 그만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사고, 값비싼 탈모 샴푸 사고, 제수용품 사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 맞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위 국감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이나 업무 추진비 사용은 법률상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범위가 아닙니다. 민주당 측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애초에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주민 수건을 해결하면서 가장 빠르게 건설하는 안, 그게 예타안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논쟁을 그만하라며 맞섰습니다. 국회에서 주구장창 울고 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여기 와서 또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배 공무원들의 처지를 언급하며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무원 선배로서 좀 안쓰럽다 이런 표현을.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에서 바뀐 과정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엉터리 등의 표현을 하며 변경안을 추진한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6월 대구시와 경찰이 출동한 퀴어 문화축제 기억하십니까?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한 게 아니다. 집회 제한 구역에서 나가라고 한 거다. 이건 적법한 집회니까 상관이 없다. 경찰과 대구시가 충돌했던 건데, 당시 경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퀴어 문화축제를 막으며 일어난 충돌과 관련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관할경찰서장이 판단하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이 문제로 마찰을 빚은 경찰과의 관계를 묻는 송재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특유의 화법으로 받아쳤습니다. 시장님 좀 경찰하고 그걸 끌어오시죠. 네? 지금 마음이 경찰 생각하면 항상 불편하시잖아요. 까비 돼야지 뭐 묻지. 대구시가 치수원을 구미가 아닌 안동댐으로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등 6개 정부기관이 공동 서명한 구미 해평 치수장 협약을 파기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김장호 구미시장이 물을 줄 수 없다며 반대해 생긴 일이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파기하고 싶고 파기한 게 아니라 지금 김장호 시장이 갑자기 파기한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조금 전 가자 지구의 구호품 3차분이 라파 검문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자녀 다리에 이름을 적는 부모가 늘고 있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습에 혹여 아이가 희생이라도 당하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최장 3개월까지 내다보며 이 작전이 끝나면 하마스가 더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들의 다리에 아랍어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후 신원 확인을 위해 가자 지구에서 부모가 미리 자녀 다리에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비쩍 마른 아기들이 겨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는 병원 신생아실에선 재앙에 직면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كما ترون جميع ما في القسم هم أوزان قليلة بحاجة إلى رعاية أو مكثفة على مدار الساعة ولكن ما ينقصنا هو الأدوية الرئيسية. 이러한 비극 속 이스라엘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상전이 석 달간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가자 지구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needs to be the last maneuvering inside Gaza, due to the simple reason that Hamas will cease to exist. 하마스는 이란과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잔혹한 범죄로 규정하고 거듭 이란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و نسل کشی در غزه را متوقف نکنند هر احتمالی در هر لحظه‌ای وجود دارد و منطقه از کنترل خارج خواهد شد.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가자지구 장벽 인근에서 수색 등 작전을 수행 중이던 이스라엘 지상군을 공격해 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투입해 하마스를 섬멸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상전이 이스라엘 뜻대로 잘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마스가 파놓은 거미줄 같은 땅굴과 요새 역할을 하는 빌딩 숲 그리고 200여 명에 달하는 인질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마스의 3대 복병 서영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해서 맞닥뜨리게 될 것은 빽빽한 빌딩 숲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고층 건물 곳곳에서 날아드는 하마스의 총탄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마스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밀려도 이런 빌딩 요새를 끼고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군도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To try and, as they've said, settle things with Hamas once and for all, that really does pose a protracted, very difficult challenge for the Israeli Defense Forces. 하마스가 거미줄처럼 파놓은 땅굴도 이스라엘의 경계 대상입니다.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는 물론 탄약과 로켓 보관 창고까지 있는 거대한 지하 도시인데 길이만 500km에 달합니다. Hamas have a much stronger hand, given that they've been building these tunnels over 16 years. Undoubtedly, they're setting traps for the Israeli soldiers. Hamas have the upper hand underground. 땅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파하기도 어려운 건 그 안에 인질들이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질 가족의 성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질을 방패로 삼은 하마스가 땅굴과 빌딩 숲을 무기로 게릴라전에 나선다면 전쟁 기간은 길어지고 양측의 사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 문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고민거리입니다. 미국인도 인질이 돼 있다고 하죠. 이를 위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투입을 연기시키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구호품 차량이 가자지구에 들어간 곳에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통화해서 가자지구 민간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연기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진전이 보이면서 전면전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The bottom line is this: they need to be released, each and every one of them, now, unconditionally.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이란의 개입을 막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any group or any country is looking to widen this conflict and take advantage of this very unfortunate situation that we see, our advice is don't. 전날 중동 지역 갈등 고조에 대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시작하고 병력 증강을 발표했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당분간 인질 구출을 위해 확전을 경계하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 씨를 내세운 경찰이 결국 오늘 이 씨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대마 등 몇 가지 종류의 마약을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구체적인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이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올해 모처에서 대마 등 몇 가지 종류의 마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경찰이 강남 모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유흥업소 여종업원 1명은 이미 구속됐고 다른 종업원과 이 씨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구속된 종업원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알고서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받아냈다가 이 씨로부터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벌가 3세 여성과 여성 가수 지망생을 비롯해 5명은 여전히 내사 단계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씨는 두 여성을 전혀 모른다고 밝혔고 경찰도 두 여성과 이 씨가 함께 마약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어머니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한 달 전에도 이 이웃집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었는데 범행 후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복도에 혈흔이 남아있고 경찰이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간 듯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 옆 벽에도 피 묻은 손자국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7분쯤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과 40대 아들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지인관계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그 보험관계로 그 아드님은 모친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드님은 이제 모친 방어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른 남성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은 보험 설계사인 여성과 한 달 전에도 아파트에서 크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시끄럽고 난리가 나더라고. 저번에 아래층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아줌마 목을 졸랐대요. 한 달은 넘었지 싶어요. 그때도 경찰이 오고. 경찰은 보험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제주에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누군가 훔쳐갔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였죠. 장비들은 여동생 과수원에 묻었다는데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땅을 파헤치자 흙이 잔뜩 묻은 삼각대가 발견됩니다. 장갑 낀 손으로 더 깊이 땅을 파자 비닐에 쌓여 있는 큼직한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안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3일 도난 신고가 접수된 자치경찰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야? 카메라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와요 카메라가. 자치경찰이 설치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달아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건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에서 13일 오전 9시 30분 사이 택시기사인 A씨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에서 무인 단속 박스 안에 있던 과속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등 2,9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A씨의 차량이 범행 현장에 20여 분간 정차해 있던 것을 확인했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용의 차량을 운행한 타코메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그중 제일 많이 정차한 지점에
피해품을 버릴 가능성, 숨길 가능성, 땅 파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속 카메라는 범행 장소에서 30km가량 떨어진 A씨 동생 소유의 과수원에서 땅에 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이 도로에서 시속 100km까지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인 단속 부스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어제 홍익대학교 일부 건물에서 마약을 광고하는 내용의 광고물이 뿌려진 일이 있었죠. 오늘은 건국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카드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대학 내부에서까지 합법인 척 대놓고 마약 광고가 퍼지고 있다는 게 믿기진 않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홍익대학교 교정에 액상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카드 형태의 전단이 뿌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 3호랑이 꽂혀 있었어요. 교실 안에도 여고분들 많이 있었어요. 다 이제 수거를 했고 거의 학생들한테 주의해달라고 해서 전부 다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같은 내용의 카드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마약 광고 카드는 이곳 주차장을 포함해 대학 건물 내부 곳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건국대 안에서만 5장 정도의 카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밤마다 이혼하다 얘기 잘하는데 마약 같은 게 너무 가까이 느껴져가지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CCTV 등을 통해 마약 광고 카드를 뿌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수법이 아주 치밀합니다.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이걸 불법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여행 가방과 박스에서 돈다발 71억 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렁크 속 여행 가방 안에서 현금 다발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23억 정도. 다른 상자에서도 금고안에서도 돈다발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돈만 71억 원이나 됩니다. 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아주 저렴한 이율로 받아볼 수 있으시거든요. 이들은 가로챈 돈으로 상품권을 사 대만 환치기 조직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다시 해외 거래소에서 이를 파는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갖고 있는 전자지갑 주소로 175억 5,500만 원 상당 테더코인이 전송이 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외국인 총책 2명 등 21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대만 환전소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일당이 운영하는 국내 불법 환전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경찰이 되려면 무도를 잘해야 하고 실제로 무도 단증이 있으면 경찰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단증을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효력이 없는 단증으로 채용 가산점을 받은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게 공정한 채용일까요?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킥복싱 협회라고 안내가 붙은 경기도의 한 사무실. 경찰 채용 가산점을 받으려 하는데 킥복싱 단증을 급히 딸 수 있느냐고 문의해봤습니다. 1월 수업을 30시간을 듣고 특별 수업을 16시간 경찰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2단은 필요한데
한 달가량의 일정 교육만 들으면 한 번에 2에서 3단 단증 심사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심사를 받고 통과하는 이런 속성 과정에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무도 단증 장사로 의심되는데 심지어 이렇게 발급되는 단증에 대해 효력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MBN이 입수한 작년 대한킥복싱협회 공문에는 대한체육회가 인정한 단체는 A단체가 아니라며 경찰청에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킥복싱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경찰청에다가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 심사를 하지도 않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단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은 협회와 그렇지 않은 A협회 간의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결국 A협회가 현재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험 때 단증만 내면 된다며 분쟁이 있는 협회는 제외한다거나 공식 협회만 된다거나 따로 안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격증 번호랑 뭐 본인 몇 단인지가 나와 있으면은 저희가 인정해드립니다. 확인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MBN 취재 결과 문제의 A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으로 실제 무도 가산점을 인정받고 채용된 경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단체들의 엄격한 자체 조사와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 법리 검토를 통해 가산점을 부여했던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꼼꼼히 단증 효력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엄청납니다. 이번엔 어마어마한 액수의 방위 산업 수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랍에미리트도 구매했던 지난번 국빈 방문 때 사우디 빈 살만 왕자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었다는 지대공 미사일 천공2가 유력한 대상입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공2입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는 4조 7,300억 원 규모의 천공2 공급 계약을 우리나라와 맺었습니다. 역시 이런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와 관련해 사우디와도 대규모 방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산 수출 성과를 한층 확대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며 성사 단계에 와 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인 173억 달러 방산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으로 51개 양해각서를 체결해 21조 원 투자를 추가로 유치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에 맺은 41조 원 규모의 협정과는 별개로 분야도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을 넘어 수소, 금융, 문화 분야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양국은 이런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공동 성명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담길 예정입니다. 리야드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동에 생산 거점이 없죠.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 거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2030년에 차량의 연간 300만 대, 400만 대인 동남아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공장이 들어설 곳은 킹 압둘라 경제도시로 사우디 제2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인 제다와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해 3대7 비율로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부와 MOU를 맺은 지 10달 만에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해당 공장은 부품이나 반조립 상태 제품을 들여와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로 20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와 내연차를 양산할 계획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진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이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 판매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동 지역 전체 자동차 판매는 약 229만 대. 오는 2030년에는 300만 대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중동 지역에서 18만 대를 판매했는데 오는 2032년에는 35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당선 이후엔 통신비 부담을 줄이라고 지시도 했었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휴대전화비와 인터넷 이용료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통신 요금도 올랐으며 단말기 수리비는 5%가 넘게 뛰었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까지 다 올랐는데 올 2분기 가계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출시된 아이폰 15의 최상급 모델은 가격이 2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기능과 모델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저렴한 모델도 1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이폰 15 쓰고 있고요. 가장 최신 거 쓰고 계신가요? 네. 120만 원에 샀어요. 자급제로 샀어요. 5% 할인돼가지고. 단말기 기계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액정 교체 등 휴대전화 수리비도 뛰고 있습니다. 자재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리비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기가 비싸니까 당연히 수리값이 외제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기계값만 뛴 게 아닙니다. 5G 등 통신 요금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매달 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신비가 비싼 것도 많아서 학생 맞춰서 특별하게 나올 요금제 쓰면서 요금도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주문했음에도 지난달 통신 물가는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먹거리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물가는 7.6% 올랐고 햄버거와 자장면 등 외식 물가도 7%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은 38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8% 줄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더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봄이 발모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불립니다.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에 일조량도 줄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때문인데 반대로 야외 활동을 늘려야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콩은 어떤 콩이든지 다 발모에 도움이 되고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박모 씨는 50대부터 유독 정수리 쪽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모발도 얇아져 탈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10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휑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가는 모발들이 잔뜩 화장대에 쌓이고 하루에 50가닥에서 100가닥가량 머리카락이 빠지면 정상이지만 100가닥이 훌쩍 넘게 빠지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은 일조량이 줄어 탈모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건조한 탓에 각질이 늘어나 두피의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서 햇빛량이 줄어드니까 비타민 D가 줄어들고 원형 탈모가 좀 늘어난다. 가을 탈모를 늦추는 비결은 야외 활동을 늘려 일조량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알려진 검은 콩뿐 아니라 콩 자체가 발모에 도움을 준다고 조언하며 진행성 질환인 만큼 꾸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국제상설재판소에서도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 해경선과 필리핀 보급선이 해상에서 충돌했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선박을 자국 법에 따라 저지했다고 하네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경선과 필리핀 보급선이 서로 멈추지 않고 다가갑니다. 두 선박은 경미하게 부딪혔는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期间，非方船只无视中方严正警告，以不安全方式危险接近我方船只，导致发生擦碰，责任完全在菲方。 중국 해경은 스플래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로 건축 자재를 불법 운송하려던 필리핀 선박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보급선을
중국 해경이 불법 저지하며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스플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에 구단선을 그어놓고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쐈고 이번 달 초에는 중국과 필리핀 해경선이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 해군하고도 지난 3월과 8월에 남중국해에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U.S. Warship 114, this is Chinese 164. You are crossing my bow falsely. It's interfering my safety. 충돌이 잦아지자 미국은 남중국해 어디서든 필리핀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국가 간 분쟁이 잦아지면서 국제정세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법불악의 승불요곡.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우리 법관 윤리 강령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법관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라고요. 하지만 이 윤리 강령은 그저 멋으로만 존재하는 걸까요? 희한하죠?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총 5,800여 건, 판사가 피의자였던 사건은 4,800여 건이었지만 이 중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판사와 검사 둘 다 약식 기소, 그러니까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한 사례만 달랑 한 건씩만 있었죠.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기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제는 개편인 건지 현직 판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검찰은 형사사건 146만 3,500건 가운데 60만 800건을 기소했으니 기소율은 41.6%. 이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법원 행정처는 판검사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공수처로 법조인 수사가 넘어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하지만 조사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늘려봐도 판검사가 입건된 4만 6천여 건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 달랑 0.05%, 0.1%도 안 되는 24건뿐입니다. 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진 사람 처벌하려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들에 대한 판단을 차라리 AI, 인공지능에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그간의 판례와 법조문으로 대부분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럼 되레 법조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동료 법조인들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할 건 사법부 판결에 신뢰를 주는 건데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디케와 달리 우리 대법 정의의 여신상 이 디케가 눈을 뜨고 있는 건 국민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공평무사하게 판단하라는 뜻이지 곁눈 뜨고 제 식구 챙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기계가 더 낫다는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윤주야, 그런데 오늘은 그들만의 상부상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의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 한창인데요. 일격을 맞은 SSG가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대타로 나선 NC 김성욱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한 SSG. 안방에서 1차전 경기를 내준 만큼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패배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12.5%로 SSG는 8번 중 1번 있는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년간의 경험 속 녹아있는 SSG의 역전 DNA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팀의 전신인 SK 시절에는 4관왕 투수였던 기아 윤성민을 맞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내줬지만 이후 전 경기를 쓸어 담으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SSG로 임한 지난해에는 한국 시리즈 키움에게 1차전을 내줬지만 끝내 통합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극적인 역전극을 위해서는 올 시즌 팀 홈런 1위를 차지했던 타선의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찬스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선수들 컨디션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SSG가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다시금 저력을 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브레이킹 은메달리스트 김홍렬이 세계 최대 브레이킹 대회인 레드불 BC1 월드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란한 헤드스핀에 이어 멋진 발동작까지 선보인 김홍렬의 춤에 관중뿐만 아니라 심판들까지 모두 열광했는데요. 파리에서 챔피언 벨트를 들어올린 김홍렬,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텐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릴 때 천둥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은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춘천은 8도, 낮 기온은 20도를 약간씩 밑돌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이 22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